특별 대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환경 녹농차였습니다. 지금부터 점검 같이 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 하락, 금요일부터 조금씩 브레이크인지 뭐 쉼표인지 뭐 다른 방향성 제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신지 중심 잡아주실까요?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만 보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반등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채권금리 반등에 따른 미국채 10년물이 3.4%까지 올라감에 따른 성장주, 특히 2차전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데 장중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까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되돌렸고 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종목들은 뭐 바닥을 잡고 좀 낙폭을 만회하거나 몇몇 종목들은 플러스 반전을 하고 있죠. 순환 매장세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급락을 했던 저 PBR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장중에도 반등을 하던 반도체가 좀 슬로해지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2차전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는 멈춰 있지만 그 안에서 업종과 종목별 흐름들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수 자체의 흐름보다는 지금 업종 전략이나 업종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흐름이 빨라졌다라는 건 부장님 그만큼 시장의 호흡이 빨라졌고 네.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일단은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도 단기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많이 조정받았다 싶으면 올라오고 많이 올랐다 싶으면 좀 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최근 저 PBR주들이 2월 달까지 굉장히 강했다가 3월 달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랬다가 4월 초반까지는 밀리던 흐름에서 좀 반전이 나오고 있어서 단기 가격 메리트에 따른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셔서 잠시 후 그 이야기 좀 깊이 있게 해보긴 할 텐데요. 금리 인하 신중론에 탄력 입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4분기에 한 번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에 크게 변수가 될까요? 일단은 여전히 채권금리 흐름,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 여기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3월 FMC에서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개해줬지만 시장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특히 경제지표와 물가지표, 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난 주말에는 채권금리가 3.4%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주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다가옵니다. 3월 CPI 10일 날 발표되고요. 그리고 3월 FMC 의사록 11일 날 공개되게 되는데요. 이 변수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자체가 6월 달에도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확률이 꽤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FMC에서의 내재 금리를 본다 하더라도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 3.6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런 그림들을 본다 한다면 좀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변수는 맞지만 엄청나게 급락을 할까? 그 정도는 아니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CPI입니다. 3월 FMC에서 시장이 환호했고 안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조했던 부분인데 CPI는 반등을 합니다. 3.2에서 3.4로. 그런데 코어 CPI가 좀 문제예요. 3.8에서 3.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3.8이나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 맞아? 라는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월 FMC 의사록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CPI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CPI 결과, 특히 코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볼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점도표는 여전히 3번을 가리키고 있고 연준은 아직까지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다 하더라도 시장은 더 매파적으로 6월 달에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어 라는 걱정들을 사면서 좀 시장을 뒤흔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 변수가 요즘은
유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고공행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중동 리스크가 반영이 계속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결국은 이게 물가를 자극할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컨셉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어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는 등락은 있고 범피하긴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은 유효하다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어 물가는 우하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코어 CPI가 3.8에서 3.7로 둔화되는 흐름들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3.8로 나오면은 둔화되는 흐름들이 멈춰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확 꺾여버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에너지 가격 CPI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는 2달 연속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물가 등락에 좀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물가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반전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유가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단기간에 100달러를 넘는 그림이 아니라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상품이 미치는 영향력은 3.5% 전체 물가에서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 가격이 미치는 영향력도 한 3% 초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7%인데 지금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서비스 물가, 특히 주거비거든요. 주거비 둔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은 유효하고 에너지 가격에 의한 등락은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물가 레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87달러를 가까이 가면서 90달러에 근접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100달러 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90달러 전후에서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시장의 걱정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려 요인이 네. 환율입니다. 네. 특히 오늘 꼭 여기 무게 있게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1355원도 장중에 뚫어내버렸거든요. 이게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안도할 만한 요인입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뚫고 있어서요. 이 위협 계속 될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넘고 60원에 근접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봐야 되겠죠. 한국 자체의 문제가 생겨서 오르는 거라면 외국인이 이렇게 안 샀을 겁니다. 일단은 엔 약세, 위안화 약세가 좀 심해졌고 한동안 22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4월 달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까지 들어오면서 좀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엔 약세 같은 경우는 BOJ 회의에서 더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22도 통화 정책으로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거든요. 연준도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좀 더 시기가 앞당겨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이 또한 3월 11일 날 있은 22 통화정책 회의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던져주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360원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기,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면 대외 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수출이 좀 더 괜찮아진다는 그림들 오늘도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들이 괜찮았던 그림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의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아니라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 판단 자체는 환율 리스크를 견딜 만한 체력이 있다. 반도체 업황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견제로 지금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 레벨이면 환율은 언젠가는 꺾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면은 환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나 펀드 플로우를 보게 된다면 글로벌 쪽에서 한국 주식 쪽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물량 효과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가 현물은 아닙니다.
선물인가요? 선물이죠. 아. 외국인은 지금 현물 시장에서 11월 이후 지금 5개월, 6개월째 사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11월 이후 최근까지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중간에 굉장히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네. 1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연속 급락을 하면서 2670에 있던 지수가 2430까지 내려갔거든요. 3주 만에 24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도 외국인은 현물에서 2조를 샀습니다. 근데 선물에서 6조를 팔면서 시장을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현물 매매보다는 선물 매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시장이 좀 급등락을 보였는데 급등락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이 매매가 좀 변화가 있었고 이 와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같이 움직이면서 현 선물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현물은 꾸준히 들어오거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를 떠날 거는 아니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강한 선물 매매 패턴 영향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선물 매매 좀 더 주의 깊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요가 선물 시장으로 이전돼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굉장히 과격해졌거든요. 네. 시작점은 작년 7월부터입니다. 작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월요일 것도 생겼습니다. 아, 목요일만 위클리 옵션 옵션이 만기였는데 네. 월요일, 오늘도 목요일. 네. 와, 변동성이 그러면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파생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조단위 움직임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3주 만에 6조를 매도하고 뭐 한 달 만에 6조를 사고 이런 그림들은 나오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1년, 22년 고점 수준까지 외국인 선물 매수가 다 왔거든요. 네. 누적 선물 매매를 보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조금이라도 차익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다면 시장 변동성은 좀 더 경계감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일단 사고 있는 쪽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뭐 지난해 11월부터 네. 많이 샀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절반 가까운 물량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맞습니다. 되긴 했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밸류업이라는 쪽도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밸류업 수혜주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이 러브콜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업종 그리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샀거든요. 업황이 좋지 않다, 턴어라운드가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할 때부터 꾸준히 사모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선호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업종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사고요. 어떤 업종은 이미 많이 팔았습니다. 이미 판 쪽이 소매유통, 아, 유틸리티 이런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라서 수급이 엇갈렸는데요. 그러면은 지주사와 금융, 자동차 정도가 네, 계속 맞습니다. 이어지는. 그쪽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뭐 최근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긴 하더라도 다른 업종들처럼 팔고 떠나는 정도의 그림들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명확해진 그림은 일단은 수출, 업황, 실적이 돌아서고 있고 확실하게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지주, 자동차, 금융 요 세 업종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기계 업종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네. 뭐 전력기기 같은 쪽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발을 받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들이 2차 전지에서 일부 좀 많이 팔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성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IT 하드웨어가 좀 많이 움직였고요 한동안. 최근 들어서는 화학 뭐 IT, 가전 이런 쪽에도 더 추가 매도보다는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2차전지 소재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리고 밸류업 이야기를 해주셔서 잠깐만 요거 3개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총선 이벤트가 있어서요. 네.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지금 밸류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총선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정치적 이벤트가 증시 방향성이나 흐름들을 바꾸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 시장 다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강세라고 얘기를 했지만 2017년에는 기존 트렌드대로 달러 약세, 그리고 IT가 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매크로 환경이나 산업 환경들이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정책이 나온지에 따라서 잘 가던 산업이 좀 먼저 꺾일 수 있고 잘 가던 산업이 더 연장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누가 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망가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가 야당 쪽이 200석 이상을 하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들어오면서 좀 출렁임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뭐 여당이 150석 이상을 하게 된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원전이라든지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정도지 뭐 누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뭐 크게 시장이 바뀌거나 엄청나게 바뀌는 그림들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변화만 있을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핵심은 실적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 흐름인데 1분기 실적 시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분기 기대라도. 일단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쪽은 괜찮은 그림인데 화학, 철강, 조선, 상사자본재, 은행 뭐 웬만한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실적에 대한 그림들도 좋겠지만 실적 시즌을 확인하면서 바닥을 통과하는 기업들을 실적 시즌 동안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격 메리트에 따른 순환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까지도 주목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몇 개. 뭐 인터넷이라든지 네. 아니면 2차전지 소재주라든지 지금 이 두 업종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2차전지 소재주들은 장 초반에 급락을 했지만 낙폭을 좀 만회했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인터넷 업종도 순환매 사이클에 좀 한편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소외됐던 업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 빈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2차전지 네. 소재 그리고 인터넷. 네. 쪽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어떻게 코스피 쪽에 밴드를 예상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꾸려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는 순환매 말씀드렸지만 네. 지수 자체 흐름들이 그렇게 녹록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응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하고 업종 대응은 순환매로 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지금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760, 50 정도 좀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2700을 깨는 그림까지 나올 수 있어서 저희 4월 밴드가 뭐 오버슈팅까지 감안했을 때 2820 하단은 2600까지 열어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상황이라서 반등 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와중에 소외주를 통한 순환매는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권인 종목에 대해서는 챙기자로 일단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될까요? 네. 순환매라고 한다면 많이 오른 것은 일부 정리하고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은 좀 사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 PBR주, 뭐 자동차, 금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급락엔 이후 반등이라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니까 가격 메리트를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외된 쪽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보자라는 이야기와 매크로 측면에서 이야기 같이 해봤습니다. 마지막 코너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고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많이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